아주 이렇게 눈은 아주 그냥 요렇게 돼가지고 짤짤해요.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 뉴스가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마침내 그 신원이 확인이 됐다. 확인해 봤더니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였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살인 사건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당시에 동원된 경찰만 200만 명이 넘고 지문을 대조한 용의자만 해도 4만 명, 또 수사 선상에 오른 용의자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는데도 누군지 잡지 못했고 공소시효마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2019년 9월에 와서야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안타깝다는 생각, 또 화가 난다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 교수님은 어제 이 뉴스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잡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그 휴대폰을 딱 보는데 갑자기 화성연쇄 살인 사건 이게 나와요. 예. 이게 뭐 보통 이제 20주년, 30주년 할 때마다 이제 뭐 특집 방송을 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데 이게 왜 나오지? 그러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신범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3, 40초 좀 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아마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수사 활동에 참여했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듣기로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범죄 사회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각별하다 이렇게 봅니다. 백기종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예,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남 그 이영호 유괴 사건, 그다음에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네, 이어서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제가 어제 이 뉴스가 처음에 나오면서 전국에 있는 이 경찰 선후배 형사들하고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참 그 감격이 겨운 그런 목소리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심정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야, 기어이 잡혔구나, 잡혔다. 이제 형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장기 미제나 영구 미제 사건에 대해서 한이 서리거든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취급했던 사건 중에 이 검거하지 못한 강력 사건의 범인을 지금도 생각하고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감격, 소위 말하면 희열까지 느끼는 드디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격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김복준 당시 담당 형사고요. 지금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신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이 두 분께도 여쭤봤는데 두 분도 이런 심경이셨는데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셨던 당시 담당 형사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직접 전화통화 해봤습니다. 참 한참 울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력 형사는 아니고 모든 형사들은 한 번씩은 뭐 그 화성 사건 현장에 다 파견을 갔다 왔거든요. 다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고 감회가 뭐 이거 미루 말할 수 없죠. 예, 우리 그 화성 그 수사진들이 그 얘기를 늘 했었어요. 우리가 이놈을 잡아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반드시 이놈을 검거해가지고 국민 앞에는 세우자, 국민 앞에 알리자.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가 이놈을 잡아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반드시 붙잡아서 국민 앞에 세우자.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 절실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SBS 취재 기자들이 김복준 형사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뉴스브리핑팀 제작진도 열심히 전화 통화했는데 이분하고 한 분 더 계시죠? 김복준 형사하고 하승균 예. 팀장이라고 경기청 강력계장을 하셨고 오늘 한번 다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네네. 전화 통화는 무척 했는데 예, 지금 저도 예. 그 문자 메시지를 했고 예. 통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 통화가 안 된 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매체 기자들 또 이 사건에 관련 있는 아마 경찰 선후배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엄청 했을 것 같고요. 아마 경기지방청 그 사건 수사팀 장기 미제팀에도 아마 상당히 협조 조언 이런 걸 해 주시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 하승균 총경을 굉장히 존경하는 예. 수사 형사의 선배로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벌써 70대가 73세 되셨습니다. 예.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이 하승균 네. 총경님 네네. 예. 서장까지 하시고 이제 옷을 네네. 벗으신 전북 건데. 임실서장을 예. 끝으로 퇴직하셨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도 한번 반드시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왔던 경찰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7월 15일에 그것을 DNA 감정을 의뢰를 했다. 그리고 2달 정도 걸려서 국가수로부터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미 나왔죠. 지금 경찰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고 하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5차, 7차, 9차 피해자의 어떤 그 남아있던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지금 현재 어디 부산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와 일치한다. 예.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뉴스가 다 나왔으니까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 왜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는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실 건데 두 분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이 결성이 된 게 결국은 2015년에 태완이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살인 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난 뒤에 전국 경찰서 단위로 해서 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왜 이제 됐느냐라고 하면은 그 미제 사건들이 거의 한 270, 80건 정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공소시효가 또 지나면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약간 좀 뒤에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DNA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갖다 딱 들이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소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건과 연관해서 적어도 이 미제 사건 전담반 팀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말이죠. 그 당시 2006년도인가요?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때 제가 찾아봤더니 2006년 4월 2일이 네, 마지막 맞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수사 책임자가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우리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추적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을 본 많은 분들이 그냥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 저거는 그냥 끝나니까 약간 뭐 그냥 멘트로 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번에 2019년에 와서 그것이 그냥 빈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음지에서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되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특히 DNA 그 기법 분석 기법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그게 핵심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것은 바로 이 DNA 분석 기술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주 소량의 그 DNA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19년에 그 나온 것은 그렇게 늦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 교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요. 네. 백 팀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차, 7차, 9차 이게 피해자가 어떤 분들이냐면 13세, 18세, 52세. 그 화성 살인 사건 일지를 좀 보면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네. 시청자분들 이해가 좀 예. 쉬우실 것 같습니다. 13세, 18세, 52세 여성이 5차, 7차, 9차에서 DNA가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10대, 50대,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이어린 피해자가 그러니까 있었군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형사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호야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5살 먹은 여아를 이웃집 여아를 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사들이 이 현장에 와서 딱 보고 무슨 마음을 먹냐. 일부는 젊은 경찰관이 울기도 했었어요. 예. 자, 내 자식이 생각나는 거죠. 5살 먹은 여아를 유괴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특진 어떤 실적 이게 아닙니다. 형사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피해자나 가족들의 원한을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형사의 일부에서 말하는 고음의 심리라는 얘기도 있지만 형사의 그런 어떤 직업관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말씀하셨지만 태안이법이 뭡니까? 6세 된 아이를 황산 테러에 예. 89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을 울리고 대통령도 이걸 언급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결국 태안이 어머니 가족들이 나서서 태안이의 범인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하지만 이걸로 해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씀하셨지만 2006년 4월 2일 날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제팀, 태안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기 미제팀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이슈, 분노를, 공분을 느꼈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자. 그래서 경기 남부청의 방기수 지금 본부장이 서울시 형사과장도 하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한 분인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선에 있는 장기 미제팀이 이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중간에 굉장히 갈목할 만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경찰이 그냥 이걸 맡긴 게 아니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왜 지난 7월 15일에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동안은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왜 지난 7월 15일에 이걸 국가수에 의뢰를 했을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산 경찰서에서 그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 피해자들 유류품, 소위 말하면 체액이라든가 DNA가 스며 있는 걸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에 의해서 그 보관된 창고에서 국가수에 재감정 의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DNA 시행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2017년. 예. DNA 신원 확인 그 보호 및 정보 유행하는 법률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걸 시료 채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 강력 사건, 살인 사건 이런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시료 채취를 합니다. DNA 구강 채취라고도 하죠. 입을 벌려가지고 채취해서 그걸 밀봉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면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하고 DNA가 일치하면 그게 범인으로 드러나요. 예. 그래서 개가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제보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이라 말씀 못 드리겠고 또 수사 중인 거지만 이 지금 부산 교도소에 있는 이모 56세 된 예. 범인에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밖에 있을 때든 언제든 간에 뭔가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점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 확신을 가진 그런 그 제보가 아니고
굉장히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제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언론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사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있는 분한테도 또 들은 얘기인데 결국은 어쨌든 이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뭐 탐문, 제보 또 이런 어떤 그 간접 증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제보하고 또 장기 미제팀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보자라고 하는 집념 이런 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오늘 같은 이런 쾌거를 이뤄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2015년에 태안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또 DNA 감정 이 수사기법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거는 2017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해가 되고요. 그 사이에 제보가 있었다. 다른 미제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을 먼저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고요. 56세 이모 씨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도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무기수가 아니었다면 가석방 될 수도 있었다. 아주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뉴스를 보고서 교도관도 다른 수감자들도 깜짝 놀랐다. 청주에서 있었던 1994년에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네.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건도 상당히 좀 잔인하고 잔혹한 사건이었네요. 이제 그 사건하고 이제 이번에 연쇄 살인 사건, 그 화성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화성 살인 사건이 86년에서 91년이고 네, 3년 처제 정도 사건은 있다가 3년 정도 있다가 94년인데 이 두 사건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비면식에 의한 것. 즉 이제 그 피해자하고 이 범죄자가 이전에 면식 관계가 없고 그때 당시에 나가서 이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반면에 이 처제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식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좀 더 그 피의자를 좀 축소해가지고 확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찰에서 검거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 차이점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그 수법들이 네. 유사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기 그 처제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자기 그 부인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처제를 일부러 유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가지고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는데 그 유기하는 그 과정에서 머리에다가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위에다가 또 뭐 청바지를 씌우고 하는 그 피해자의 얼굴에다 뭘 뒤집어 씌우는 것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디우스 오프렌디라고 해서 이제 범행 수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야적장에 버리고 또 하는 이 과정상에 있어서 이 바로 처제 살인 사건과 지금 이번에 밝혀졌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안에 있어서의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좀 결부를 시켜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한번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은 그런 유사한 수법을 계속 쓰는 게 또 범인들의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인 특징. 네. 바로 그런 부분에도 또 포착을 한 것 같고요. 백기정 팀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백기정 팀장님도 화성에 잠깐 파견 네네. 나가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화성에 파견 나간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96년도부터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전국의 이제 경찰관들, 특히 수도권, 서울 비롯한 수도권 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공조수사 요청이 뭐냐면, 자, 4만 명의 지문 대조,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3천 명의 용의자, 또 2만 명의 용의 선상. 이걸 수사를 화성 특별수사팀에서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죠. 각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특진을 떠나서 그 가족들,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에 정말 잔혹한, 끔찍한 그런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조수사를 통해서 용의 대상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 주거지라든가 뭐 미행이라든가 탐문 이런 걸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공조수사지만 그 엄청난 그 지시가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도 관심이 있던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경찰관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경기 그 당시에는 경기도
경위죠. 이런 상태에 있는 소속된 경찰관들이 정말 이 사건에 매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송강호, 김상경, 예. 봉준호 감독이 했었던 거고. 예. 아마 이 사건을 접했거나 또 경찰관, 특히 형사를 했던 분들은 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아마 거의 대부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맨 첫 장면부터 송강호 씨가 시골 형사 송강호 씨가 2단 옆차기로 날아가면서 뭐 이야기했던 그 여기가 뭐의 왕국이냐 뭐 했던 것도 기억나고 마지막 장면도 분명히 범인인데 잡지는 못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하고 나서 마지막에 송강호 씨 형사의 얼굴로 클로즈업해서 송강호 씨 형사는 누군가 그 범인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 교수님 그 영화 보시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저는 사실 그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논문이 2편이 있는데 그 2편을 제가 이제 썼었고 그리고 이제 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저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저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저 영화는 압축을 한 거예요. 또 이제 뭐 재밌는 것이 뭐 비 오는 날에 이제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여성 그런데 사실은 뭐 다 그렇게 붉은 옷을 입은 것은 아니고 그 뭐 노래를 또 유재하 씨의 우울한 편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저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범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주로 육감 수사, 직감 수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온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른바 탐문 수사가 거의 전부였다. 탐문 수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과학 수사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 영화에서는 그 당시에 DNA를 뭐 미국 FBI에다가 이제 그 의뢰를 해서 나중에 아닌 것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그것이 비를 맞고 울고 하는 그런 거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일본 경시청에 3번이나 DNA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DNA 그 분석 기술이 뭐 지금하고 워낙 그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 영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 영화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가 원작이 원래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연극 날 보러 와요라고 하는 연극이 먼저 있었고 그 연극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이거를 내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그 제작 발표회인가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 얘기도 했대요. 제가 보기에 범인은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 기사가 오늘 많이 떴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2004년에 공소시효 만료를 한 보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원작이었던 연극 날 보러 와요의 초연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하고 기자들에게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에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없어진 건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였죠. 당시 SBS 조지영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사건 해결에 작은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화성 사건은 다시 미궁 속에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 진실 찾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것에 충실했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생동감, 무대만이 가진 특징이죠. 96년 첫 무대 이후 10년. 유연수, 류태호, 권혜요 씨 등 초연 멤버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분투하는 수사관들의 고뇌를 그려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용의자 역할을 제가 하는데 뭐랄까 그 범인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무대 위 공연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는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일 끝나 배우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런 공소시효라는 것을 갖다가 연장하거나 없애는 것이 좀 죽은 분들에게
좀 최소한의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관객들과 함께 현재 15년인 살인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없애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다시 보니까 저 때 또 저런 움직임이 더 본격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국회 정치권에 관심을 가졌으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 말이죠. 저 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상당히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다뤘는데 말이죠. 범인의 몽타주라고 하죠, 몽타주. 네, 몽타주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그 범인을 봤다고 하는 한 분의 목격담이 달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 눈은 아주 이렇게 눈은 아주 그냥 찢어졌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날카로워. 지금서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해갖고 좀 싸가지 없는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욕을 잘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냥 좀 힘이 들고 뛰어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찻바닥에다 침을 탁 받더라고. 알타를 이렇게 켜주니까 이렇게 하고서 받았는데 손이 노가다나 농사 짓는 손은 아니다. 부드러웠다. 촉감이 좋았다. 새끼손가락이요? 네, 봉숭아물이 요만큼 되게끔 봉숭아물이 베개 있었어. 팀이 이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다 토대로 해서 범인의 몽타주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3D 차원에서. 네. 지금 사실 관심이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봉준호 감독이 71년생 이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의 맞아 떨어졌고요. 이 범인의 얼굴이 뭐 이모 씨라고 하는데 범인의 얼굴과 신원이 과연 공개될 것이냐, 그리고 이 몽타주와 얼마나 비슷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분 혹시 그 이모 씨라고 하는 분 얼굴 아십니까? 모르죠. 저희들은. 직접 보신 적이 없고. 없죠. 저는 이제 뭐 전언으로 좀 어느 정도 예. 유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몽타주하고는 예, 어떻습니까? 몽타주하고 좀 그 인상 차이가 상당히 뭐 비슷하다는 그런 전언이 있거든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네. 이 몽타주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A 부분이 일치를 하는 거에 이제 선입견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DNA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정말 우리가 그 똑같은 지문이 없듯이 만약에 70억의 인구가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DNA도 거의 99.9%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3건의 피해자 유류품이 나온 DNA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상착의를 떠나서 DNA 과학 수사가 틀림없이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복역 중인 죄수의 뭐 인권도 보장이 돼야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특히 피해자분들은 지금 숨죽이면서 많이 가슴 속으로 울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이 이모 씨의 얼굴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이제 저 사건이 우리 그 지금 범죄 역사상 정말 최대 인원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러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체포가 이제 그 사람이 유력 용의자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행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얼굴을 뭐 신상 공개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어렵지만 아마 이제 제가 예측컨대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의 얼굴을 갖다 공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청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은 좀 더 저희가 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강력범죄가 지금 입안이 된 거는 이제 연쇄살인범들 이후에 입안이 된 사건이고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그다음에 범죄가 확실한 부분, 그다음에 범죄 예방이나 그 재발 방지 이제 이런 차원이거든요. 청소년법에 관련된 거는 제외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수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을 유추해 보면 충분히 그 신원 확인
신원 공개를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이 드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이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은 처벌이 끝난 시점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잔혹한 범죄를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이 죄에 대해서는 떠났지만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잔혹한 범죄로 인한 특정 강력 범죄가 지금이라도 이걸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검찰 쪽에서도 브리핑이 나왔는데 경찰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 있었던 DNA를 확보를 하고 이것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이 데이터베이스한 수용자들의 또 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런 분들의 DNA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신원을 확인했다. 이렇게 또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다. 지금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모 씨다. 오늘 두 분이 새로운 말씀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경찰이 의뢰한 그 과정에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살인의 초기 영화에도 나왔지만 미국에다가 DNA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일본 경시청에 3차례 의뢰를 했었다. 이런 뒷이야기들까지 두 분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